지난주에 졸라 시험을 쳤죠. 저도 이제 문제를 실시간 받아가지고 올리고 문제를 파악하고 이렇게 보는데 1교시 해볼 만하죠. 문제 수 대비 따라오는 문제가 좀 많거든요. 적중을 많이 하려고 노력했는데 점점 문제가 다 변화되고 있어가지고 뭘 하시는 분이 있으시더라고요. 야, 이 새끼야, 적중이 그냥. 근데 전체 빈도를 보면 높은 편이긴 해요. 잘 한번 활용면에서 보시면 좋겠죠? 문제 출제된 게 뭔지 한번 볼까요? 이렇게. 쳐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1교시 해볼 만했죠. 지금 왼쪽은 과목 부분, 오른쪽은 이제 이 문제 선택했으면 좀 낫지 않았을까. 그래서 1번에 나와 있는 발열량은 직전에 무슨 발열량이 나왔습니까? 라면 저위 고위 발열량. 우리한테는 별로 안 쓰거든요. 안 쓰는 이유가 우리는 그냥 단순하게 연소에 대한 메커니즘만 생각하는데 가스 쪽은 다르죠. 이게 최대 효율일 때 최대의 발열량이 나와야 되는데 그 발열량을 우리는 불을 끄는 관점이니까 별로 신경 안 쓰고 그쪽 동네는 최대한 발열량이 어느 정도까지 나와야 됩니까? 목표치가 정해지다 보니까 이제 고민하는 거거든요. 발열량 관련해서 헬스의 법칙이 뭐냐 이렇게 헬스의 법칙 보면 엄청 쉬운 법칙인데 언급을 그 정도로 안 하면 되죠. 이게 연소 쪽에서 나오는 법칙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한번 보시고 그래서 준비를 좀 연소 쪽 여러 법칙이 더 있거든요. 거기서 뭐 하나 더 선택하시면 준비하셨을 분도 있으신데 그 외에는 일반 교과서 쉽지 않아서 가지고 어려웠을 수도 있겠네요. 이번에 공기비평. 이 공기비평의 연기 감지기 감도 우리 교재에는 있습니다. 참고로 교재에 있는 건 다 알지. 그 시기 네가 찍어줘야 내가 뭐 외우고 했지. 이게 무슨 뭐 문제거리가 됩니까? 이렇게 내가 해서 생각도 안 하고 있었다가 새끼들 진짜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그래도 선택하셔서 쓰실 분도 많죠. 요 참고로 이제 공기흡입형의 연기감지기 감도 계산식에 대한 형태는 방화공학 실무 핸드북도 있고 핸드북에 있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고 가셨으면 했던 내용이죠. 3번은 두고두고도 나올 수 있는 부분이고 앞으로 더 문제가 나올 때 다시 한 번 더 고민하게 되는 방화구획 문제입니다. 방화구획은 완화에 대한 부분이고 개정법에 대한 기준이 또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이 준비하셔야 돼요. 그래서 방화구획 문제는 열심히 별표를 많이 쳐놓으세요. 다음에 또 나온다. 얘는 무조건. 다음에 또 나온다. 이렇게. 방화구획 문제는 모르면 시험장 가면 안 된댔습니다. 무차원수 누셀수는 예상 문제였는데 누셀수를 스탠튼으로 참고로 무차원수 몇 개쯤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계공 쪽이나 뭐를 가면 한 50개 배웁니다. 50개. 소방에서 쓰는 게 10개 되거든요. 10개 정도 마무리해가지고 이슈되고 최근에 요런 경향입니다 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류와 전도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스탠트는 프렌틀과 레이놀드를 어떻게 꾸미면 이렇게 뭐 유도식처럼 쓸 수 있다. 다 보면 엄청 간단한데 이걸 냈네요. 무차원수입니다. 무차원수는 다음에 뭐 나옵니까? 딱 나오죠. 레이놀즈. 직전에 뭐 나왔습니까? 하면 마찰 손실에 관련해서 무차원이 가장 중요한 거죠. 상세 풀이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무차원이라 하면 분모의 분자의 단위가 같죠. 차원이 없는 수를 얘기합니다. 단위가 없는 거예요, 단위가. 단위가 없으면 뭘 뜻하는 거냐? 현상만 뜻하는 거죠, 현상. 이러한 현상에 대한 개념이다. 그죠? 예를 들어서 대류 나누기 전도에 대한 형태로 되어 있다. 그러면 1보다 커. 그럼 대류가 전도보다 더 열 전달이 더 많은 형태의 흐름이다. 그러한 개념이다. 이런 식이죠. 그 형태로 마찬가지로 레이놀즈도 한번 나오는 거죠. 레이놀즈가 뭐 하는 거냐? 그죠? 마찰 손실을 나타내는 뭐다? 어디서 유도됐어? 점도부터 낫지. 그러면 레이놀즈가 뭐보다 크면 측류고, 뭐보다 작으면 측류고, 뭐보다 크면 난류고, 이런 걸 판단할 때 쓰는 거예요. 판단할 때 쓰는 형태를
무차원수. 무차원수의 개념과 누셀수 이렇게 나오죠. 누셀수와 그죠? 스탠튼수로 표현하는 방법 나왔었어요. 누셀수는 좋았는데 새끼들. 프란틀도 나오고 레놀드도 나오는데 스탠튼을 모르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아쉬웠죠. 어쩔 수 없습니다. 5번 나왔네. 5번 다중이용업소. 다중이용업은 나옵니다. 그죠? 다중이용업. 다중이용업의 비상구 추락 방지. 이거 예전에 언급을 자주 하긴 했었는데 기억납니까? 울산에서 사고가 발생됩니다. 2층의 노래방에서 그죠? 술을 한 잔 이렇게 거하게 드신 분이 문을 이렇게 비상구자로 열고 바로 낙상해서 즉사합니다. 죽어요. 근데 비상구를 문 열고 나갔는데 보십시오라고 방송 카메라를 들이대 되거든요. 우리가 법이 비상구까지만 있어요. 우리 법의 핵심은 뭡니까? 다중이용업소야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개념하고는 조금 다르지만 우리는 이제 업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건축에서는 뭐가 중요합니까? 다중이용시설이 중요한 거예요. 건축법의 용도 분류는.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오는 거 이런 건데 우리는 그런 업장이 더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중이용업소에 해당되는 부분들. 그죠? 그러면 사람들이 많으니까 주된 개념이 뭐야? 그러면 양방향 피난돼야 되지. 그래서 나왔다 그죠? 비상탈출구도 있고 비상구 있거든요. 비상구. 비상으로 도망가는 구멍이고 비상으로 도망가는 구멍 같은 겁니다. 근데 이걸 개념을 이런 식으로 나누죠. 얘는 소방에서 쓰고요. 얘는 건축에서 쓴답니다. 건축에서 쓴답니다. 소방에서 나누고 건축에서 쓰다 보니까 소방에서는 어떤 개념으로 나눕니까? 둘 다 같은 개념이죠. 양방향 피난은 동일한 개념이에요. 양방향 관점으로 해서 엄청 준비해 놓으세요. 양방향의 베이스 이론은 뭡니까? 페일세이프죠. 페일세이프. 어떻게 탈출할 거야? 어떻게 도망갈 거야? 어떻게 대비할 거야? 이중화 방식입니다. 이중화의 피난에서 쓰고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양방향 피난이다. 그죠? 양방향 피난에서 건축은 지하층에서 대상 자체가 그죠? 다르죠, 우리하고. 대상에서. 지하층에서 양방향이 안 돼. 그럼 비상 탈출구를 넣고 뭐 층고 높은 계단도 놓고 뭐 이런 식으로 해놓죠. 우리는요. 출구가 두 군데가 아니야. 입구가 두 군데가 아니야. 그렇게 됐었을 때 우리는 기본적으로 다중이용업소입니다. 다중이용업소죠. 그게 뭐만 있습니까? 우리 진짜 이것만 달라. 그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매장을 딱 열고 들어와요. 그죠? 문 열고 이렇게 탈출구 딱 열고 들어왔는데 장변의 2분의 1 이하 이렇게 돌리고 이 외쪽에 탈출구 아무데나 놓으면 됩니다. 아무데나 놓으면 되죠. 이해되지요? 장변의 2분의 1 이상 되는 지점입니다. 나오면 돼. 근데 출입구만 있는 거야. 이게 건축물의 외벽이야. 외벽. 문 열었더니 어떻게? 와. 이렇게 들어줘. 죽는 거야, 죽는 거.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고민인 거죠. 근데 고민은 고민대로 접어두고 현장이 그래서 이제 특단의 대책이 나옵니다. 나중에 풀이 보시면 자세히 풀이만 보시면 아시겠지만 출입구에 이렇게 자주 봅니다. 쇠사슬이 이렇게 있어요. 그죠? 쇠사슬 호기심으로 열면 안 됩니다. 이게 또 안타까운 게 뭡니까? 비상구는 우리가 이제 원칙적으로 이런 말을 쓰거든요. 시건을 설치하면 안 됩니다. 시건장치. 시건장치가 뭡니까? 열쇠죠, 열쇠. 폐쇄시키지 마라. 근데 이런 거 있으면 꼭 한번 열어보고 싶은 생각이 드시면 안 됩니다. 꼭 그런 분들이 꼭 사고를 쳐요. 저도 확인하는 사람 입장이다 보니까 실제로 어디로 연결되어 있지 열어봐요. 왜냐면 안쪽에 열쇠가 있지만 안쪽으로 열쇠 잠기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열리는 거거든요. 이래서 열면 죽겠네. 뭐 이런 식인 거지. 그죠? 이거보다 좀 개선은 뭡니까? 라면 이렇게 넘어가는 거다. 그죠? 건축에서 계단을 2군데 이상 둬야 되는 시스템이 하나 더 있어요. 그런 것들, 옥외 계단 같은 것들 특히 하는 거죠. 공연장이고, 이거, 그죠? 공주집 이렇게 외우려 했다가 주점 영업이고, 얼마 이상이고. 그거 한번 준비하시고. 그죠? 그래서 양방향에 대한 베이스론이다. 시험 문제는 핵심 사항이죠. 이 비상구를 낙상사고, 추락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한 거냐? 엄청 간단합니다. 한 3-4줄 정도로만 마무리되는 건데, 그래서 그걸 또 좋아하시는 분이 있네요. 저도 이렇게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너무 미흡하다. 근데 10점짜리 문제의 특징은 뭡니까? 라면 설치 기준에 대해서 문제점을 알고 다시 대책을 좀 써봐도 됩니까? 좋은 의견이에요. 하지만 점수로 이어집니까? 아니요.
뭡니까? 이만큼만 적으세요. 이만큼만 적으면 점수를 줍니다. 이게 끝이죠. 친구. 그래서 전 다중이업소는 다음에도 나올 거지만 다른 게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중이업소는 다음에 뭐가 나올까요? 한번 고민하는 거죠. 그렇죠? 네. 지금 이제 우리 수업 시간에도 배웠고 예상문제 풀이도 하고 있는 중인 거 봅시다. 원자력. 저 원자력 진짜 오랜만이네요. 원자력. 그럼 만약에 이런 거죠. 원자력 같은 경우에는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 이건 인명피해가 너무 많이 발생하고 그러니까 화재로 인한 피해와 위험이 너무 큰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방어합니까? 라면 심층 방어하죠. 심층 방어와 다중 방어라고 하는 개념이 서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나오고 있는 뭐 5단계, 7단계 뭐 이런 것들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그 전에 뭐 SE 뭐 F 뭐 이런 것들 쭉 나왔었잖아요. 그 당시에 좀 됐지만 그 내용을 묻는 겁니다. 요것들은 인터넷 검색하시면 훨씬 더 잘 나왔어요. 원자력 안전위원회 이런 데서 틀 딱 짜가지고 엄청 잘 나왔어요. 저도 예전에 이거 좀 좋아했던 건데 너무 안 나오다 보니까 이런 쪽이 크고 작은 화재가 너무 많이 발생되다 보니까 뭐 불과 얼마 전에 또 화재가 발생해서 소중한 소방관 그죠? 예, 두 분이서 이제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다 그죠? 문경에서 그러한 사례를 보면 최근에 일어나는 사건 사고들이 시험 문제화되는 게 훨씬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어요. 이런 것도 또 내네요. 감사하게. 그 다음에 7번에 이렇게 있어요. 커플링이라는 게 있습니다. 커플링이 도대체 뭡니까? 라면 우리가 이 개념의 가장 큰 핵심은 뭐였을까요? 그러면 제가 이제 스터디 이렇게 하면서 의견을 주고받았던 그 내용이어가지고 언급을 잘 하신 분도 있고 못 하신 분도 있고 그렇게 됐었거든요. 지금 우리는 뭐를 합니까? 라면 성능 위주를 따지잖아요. 성능 위주. 성능 위주가 뭐 하는 겁니까? 성능 위주 설계. 한마디로. 늘 얘기하잖아요. 성능 위주가 뭐 하는 거예요? 네? 시뮬레이션 설계하니까 그걸 왜 하냐고 근데. 그냥 가장 좋은 말로 답 쓸 수 있는 말은 뭐가 있습니까? 피난 안정성 딱 한마디. 이게 모든 걸 관통하고 있어요. 피난 안정성 확보. 안정성 확보죠. 원래 성능 위주 하기 전에는 일반적으로 이제 규약 설계를 우리 하거든요. 그냥 법적인 설계를 맞추는 거예요. 법적인 설계의 피난 안정성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어요? 어떻게 확인하기는 계단의 폭, 높이, 그리고 뭐 요 거실에서 계단까지에 대한 거리 이게 끝이었어요. 법적으로 그 전까지는 뭐였습니까? 법만 만족시키면 됐습니다. 법 만족이 피난 안정성이다라고 생각했던 시절이었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불이 어떻게 나고 어떻게 확대되는지는 과거의 경험은 뭐 베이스는 돼 있으나 실질적으로 알아볼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 건축법에 맞추면 안전하게 탈출됩니다 라고 믿고 있거든. 그런데 건축물 규모가 너무 커지는 거예요. 대상 자체가 바뀐다. 그죠? 됐죠? 심지어는 뭡니까 하면 창고에 20만 제곱미터 아니 뭐 10만 제곱미터 이상 넘는다든지 규모가 20만 이상이 된다든지 그죠? 엄청 많아져요. 뭐 50층 이상, 30층 이상 엄청 많아지는 대규모. 이 대규모면 법으로 피난 안정성을 확보하는 게 과연 효과가 있을까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없을 수도 있겠는데. 자, 그럼 이렇게 해봅시다. 불을 내봅시다. 미친놈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불을 어떻게 내보자고? 불을 컴퓨터로 내봅시다. 좋았어. 컴퓨터로 지금 이제 막 물리적인, 역학적인 이런 것들 막 프로그램 잘 돼 있으니까 내보고 그리고 또 어떻게 얼만큼 오염 요소가 빨리 확대되는지를 알아보자는 거지. 그걸 갖다 우리 뭐라고 그러니까 화재 시뮬레이션이죠. 화재 시뮬레이션. 화재 시뮬레이션 가지고 우리 어떻게 요초까지 탈출되는지만 딱 결정해 봅시다. 그렇죠? 결정되는 것들은 뭐 A셋이 딱 결정되는 거죠. 위험 요소는 뭐가 있습니까? 연기가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온도도 있고 또 뭐가 있었어요? 독성 가스 이런 거 있었죠. 이해되시지요? 가시거리하고 그리고 연층의 높이가 1.8m까지 쭉쭉 다 있어. 이 세 가지 요소로 시간을 딱 정했지. 요 시간 됐어. 그런데 피난 안정성 뭡니까? 탈출이 되는지를 확인하는 거거든요. 좋았어. 피난 시뮬레이션이 있지. 피난 시뮬이 있습니다. 피난 시뮬레이션 돌리는 거예요. 쭉 돌렸더니 어떻게? R셋이 결정되는 거지. 그래서 피난 안정성이라 하면 뭐보다 크면 A셋이 R셋보다만 크면 오케이 이렇게 했어요. 제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A셋 다 구하고 제출하고 R셋 다 구해서 제출하고 여기 바라보기 좀 힘든데 잠깐 표를 비교해 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갖고 온 거죠.
이게 기존 방식입니다. 기존 방식. 이렇게 했더니 뭐가 문제점이 생깁니까 하면 화재 따로 비난 따른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런데 이렇게 예를 든 거죠. 실제 화재 때는 어떻게 될까요? 이런 거죠. 실제 화재는 오염된 연기를 마시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행동도 느려질 거고. 이해되나요? 이런 것들을 나는 좀 더 실제적으로 얼만큼 실제적으로 가까운지를 보고 싶은 거지.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이 두 개를 결합시켜보는 거죠. 얘를 커플링이라고 부릅니다. 이해되시죠? 그 모든 소프트웨어가 다 됩니까? 그렇진 않아요. 근데 그 프로그램, 전부 다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개선 사항으로 해서 점점 바꿔나가면 되죠. 그래서 지금 가장 최근에 많이 쓰고 있는 비난 시뮬레이션은 두 가지가 뭐갑니까? 그러면 패스파인더가 있습니다. 우리 교재에 있는. 패스파인더와 또 뭐, 엑소더스라는 게 있어요. 걔네들이 화재 시뮬레이션과 연계돼요. 저 화재 시뮬레이션 뭐가 있나요? FDS 있죠? FDS. 그렇죠? 파이로심 뭐 이런 것도 있어요. 파이로심도 아마 시험에 나올 것 같은데, 파이로심. 이런 애들하고 뭐, 패스파인더라고. 패스파인더. 그리고 뭡니까? 엑소더스 이런 거죠. 엑소더스. 막 썼지? 요 두 개를 섞어서 그 요즘 프로그램은 어떻게 됩니까? 라면 이건 피난 시뮬레이션을 조금 더 좋아하시는 분은 출제를 했어요. 저도 이제 몇몇 분 압니다. 교수님도 알고. 그런 분이 충분히 낼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렇죠? 그럼 피난 시뮬레이션 돌리면 어떻게 됩니까? 하면 원래 A셋 따로, R셋 따로 단순 시간 비교해서 지금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하면 R셋이 화재 시뮬레이션의 영향을 받아갖고 시간이 느려져요. 좀 시간이 더 길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오염된 연기를 직접적으로 가까운 곳에서 마시는 사람들의 행동 반경은 더 느려지게 만드는 거죠. 그런 것들을 반영하는 거. 그래서 점점 나아지는 거다, 그죠? 점점 실제 화재에 가깝게 되는 거죠. 근데 이래 해도 신뢰도는 크게 변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그죠?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것들은 말은 커플링이고, 커플링의 종류는 또 여러 가지가 또 있겠죠? 쓰는 방식이 있고, 안 쓰는 방식이 있고,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에 대한 시간 한 번 더 확인해 보세요. 이렇게 했어요. 요것들은 가이드라인에 잘 나와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에. 이렇게 해서 써서 제출하기를 바랍니다. 그죠? 그런데 이것들은 화재 시뮬레이션을 어떤 프로그램을 무조건 이걸 써라. 비난 시뮬레이션 무조건 이걸 써라. 이런 게 아니에요. 비난 시뮬레이션 종류도 많고, 그리고 뭐 화재 시뮬레이션도 종류 많거든요. 그 두 프로그램 호환이 안 되는 경우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런데 내가 교수님 입장에서는 이거 쓰지 말고 이걸 써서 커플링을 해봐라. 할 수도 있는 거지. 근데 싫다. 우리는 그런 거 안 쓴다. 해도 법적 제한은 없는 거예요. 그죠? 성능이니까.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보니까 전기전력 시설. 예상 문제였었고, 그죠? 다 외우고 있죠? 라고 했었는데, 외우고 있지요? 했었는데, 막상 써봐라. 라면 안 쓴 사람들이 참 많아. 이것들은 또 나옵니다. 또 나옵니다. 또 나옵니다. 그죠? 좋은 문제죠, 좋은 문제. 그죠? 그래서 지금 스프링글러만 딱 보면 이제 규모가 10점짜리 딱 낼 만큼밖에 안 돼 있어. 야, 9번 문제 나오고, 그죠? 뭐가 있지? 이렇게 딱 자문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이거 답을 잘 모르고 이해를 잘 못하시는 분도 있고, 참고로 소방산업에 관련되어 있는 법률이 있어요, 따로. 그 법률에 우리 소방산업에는 어떤 업이 있는지에 대한 설명들이 쭉 나와 있어. 그렇게 적어야지만 답이 됩니다. 다음에 나올까요? 안 나오지, 다음에 안 나오지. 그죠? 단순하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봅시다. 우리가 업이라고 생각하면 뭐가 있어요? 단순하게. 네? 무슨 업 있습니까? 업은. 이거 상세풀이 들어가서 말씀드리면 되니까. 공사업법에 다 나오는 거죠. 공사업법에 이렇게. 공사업법에. 그죠? 공사업법 이렇게 생각해보고. 그죠? 공사업법에는 뭐가 있습니까? 네. 뭐, 설계, 네, 시공, 감리, 방염 이렇게 됐죠. 이렇게 됐어요. 이해되시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요거 관련해서 썼던 업체들이 있었죠. 그 뭡니까? 관리업이거든요. 관리업. 관리업은 어디 있습니까? 시설에 설치하고 유지법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화재 예방이 분리되면서 시설업 이렇게. 시설업에 관리업이 있었어요. 그죠? 그 관련돼서는 왜 또 뭐가 있습니까? 제조업이 또 있어요. 소방용품 제조하는데 제조업이 있고, 또 뭐가 있습니까? 위험물 탱크도 제조, 판매, 관리 등등 업이 있어요. 그 위험물법에 있지. 이런 내용을 모르셨으면 못 적고 알면 대략이라도 적을 수 있는데,
내 의도는 뭐 나쁘진 않지만 굳이 이런 것까지 할 때가 좀 들어있네요. 나중에 표를 보면서 이런 법이 있습니다 정도까지만 판단하시면 되겠어요. 야, 근데 전 10번 문제 좋아하거든요. 10번 문제. 10번 문제 절차를 한번 보시면 이런 게 있어요. 그죠? 내가 위험물을 제조소 등을 설치하고 싶어요. 제가 재미삼아서 한번 절차를 한번 이해시킬게요. 제조소 등이 있어요. 제조소 등은 뭘 얘기합니까? 제조소 등. 위험물이랍니다. 참고로.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위험물법에 관리사 준비 조금이라도 해보셨으면 다 알겠는데 제조소 등이라고 하면 제조소가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제조소가 있고 이 제조한 것을 저장만 하는 저장소가 있고 또 뭐가 취급하는 거 있죠. 취급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제조소 속에 제조소 등이라고 하는 것 속에 이 저장소 속에 여러 가지가 또 들어가져 있죠. 몇 가지가 들어가 있습니까? 8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8가지. 얘는 4가지가 들어갑니다. 뭐가 있어요? 일반 취급소. 그 다음에 이송. 그 다음에 주유. 우리가 주유소. 그 다음에 판매 취급소. 4가지가 있습니다. 제조소는 딱 하나고요. 저장소는 또 8가지나 되죠. 뭐가 있을까요? 옥내, 옥외 탱크, 옥내 탱크, 이동 탱크, 안반 탱크, 간이 탱크. 나머지 하나 뭘까요? 야, 그런 거 물으면 다 떨어지겠구나. 안반 했고. 다 떨어지겠네. 쓰다 보면 또 나오겠죠. 지하탱크 저장소가 있습니다. 지하탱크. 그래서 총 몇 개입니까? 하면 9개하고 3개, 13개나 되는. 1교시 문제가 똑같네요. 그죠? 이렇게. 이 제조소는 절차상 얘기 드릴게요. 내가 만약에 이 제조소를 설치하고 싶어. 설치할 때는 뭐 해야 됩니까? 재미삼아 우리 절차를 이해하면서 갑시다. 설치하려면, 누구한테 뭐를 받아야 돼요? 시도지사한테 허가를 받아야 돼요. 이해하세요? 이렇게. 이 절차는요, 누구에게? 시도지사 허가사항이에요. 이렇게 딱 봅시다. 되겠죠? 그럼 내가 뭘 또 변경하고 싶어요, 변경. 뭘 변경하고 싶습니까? 위치, 구조, 설비를 변경하고 싶을 때. 위치, 구조, 설비를 변경하고 싶을 때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똑같이 시도지사한테 허가를 받아야 돼요. 이해됩니까? 근데 내가 이걸 변경 또 하고 싶어요. 어떤 변경을 하고 싶냐, 이번에는. 뭐를? 수배품이라고 이해하고요. 지정 수량, 그리고 뭐, 지정 수량의 배수, 그 다음에 품명을 다른 3류에서 4류를 내가 저장하고 싶은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시도지사한테 뭐를 신고하면 돼요. 이 신고가 우리 필기 기준으로 생각해보면 쉽게 나오죠. 뭐, 1일 전에만 합니다. 이런 절차가 있어요. 이 지금 절차는 설치에 관련된 겁니다. 설치 등. 그러니까 설치를 제출했더니, 야, 설치해. 그렇다. 그럼 설치할게요, 이제. 그럼 이제 공사가 들어가는 거예요. 설치 허가를 받아야 땅도 파기 시작할 수 있고 되는 거예요. 이 뭐하고 비슷합니까? 건축 허가 같은 거하고 똑같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하면, 만약에 내가 설치하려는데, 내가 제조소를 할 수 있고, 저장소를 할 수 있고, 취급소를 할 수 있는데, 탱크를 하고 싶은 거예요, 탱크. 만약에 탱크가 있더라. 탱크가 있어요, 만약에 탱크. 이제부터 시공이 본격적으로 들어간다, 그죠? 시공이. 탱크가 있으면 탱크 안전 성능 검사를 받아야 돼요. 이해됩니까? 뭐를 받아야 된다고요? 탱크의 안전 성능 검사를 받아야 돼요. 탱크 안전 성능 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이 검사가 몇 가지가 있을까요? 4가지가 있습니다. 그 좀 정리해 볼게요. 4가지. 이렇게. 뭐가 있습니까? 충수 수압이 있습니다. 수압 검사. 그죠? 그 다음에 안반 탱크에 대한 검사가 있습니다. 안반 탱크. 용접부 검사가 있어요. 용접부 검사. 또 뭐가 있습니까? 라고 하면 기초지방 검사가 있어요. 기초지방 검사. 그
근데 얘네들이 설치되는 탱크의 규모에 따라서 다 달라요. 그죠? 뭡니까? 얘는 액체 위험물을 취급한다. 그럼 무조건 받아야 돼요. 액체 위험물. 안반은 액체 위험물인데 안반에 저장하는 타입이면 여기를 받아야 돼요. 되겠지요? 그 다음에 용접부는요. 액체인데 얘가 몇 리터 이상일게요? 몇만 리터 이상? 100만 이상입니다. 100만 리터 이상인 위험물을 저장 취급할 때는 받아주셔야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기초지반도 액체 100만 리터 이상이에요. 이해되시죠? 탱크 검사. 탱크를 놓을 때, 탱크를 시공하고 배관을 놓을 때 이것들은 그 해당되는 그 설비된 기준점에 따라서 어떤 탱크에 따라 가지고 탱크 시험 받는 검사 시점이 달라요. 누구한테 주로 받을까요? 시도지사한테 받는데 시도지사가 할 줄 아는 게 없기 때문에 시도지사가 권한을 일임한 누구에게 뭡니까? 예, 기술원에게 받습니다. 기술원에게. 이렇게 받습니다. 글자만 대놓으면 되죠? 이렇게. 난 이거 나올 줄 알았는데. 진짜 씨. 요것도 더 쉽습니다. 충수는 뭐고 수압이 뭡니까? 충수는 물만 채우는 거. 물만 채우는 거. 그죠? 1000만 리터 이하면 이렇고 1000만 리터 이상이면 이렇게. 이런 거 끝입니다. 주로 몇 시간입니까? 24시간 정도 되놓죠. 끝입니다. 수압은 뭡니까? 압력을 거는 거죠. 그 탱크가 견딜 수 있는 최대 상용 압력의 1.5배의 10분간 해서 누설 누기가 없으면 정상이 되는 겁니다. 엄청 쉽지. 그냥 답은 겐토 치면. 그치? 이런 문제는 내가 거짓말을 막 지어냈을긴 했겠지. 그 다음에 딱 보니까 뭐합니까? 그러면 이렇게 화살표하고 탱크 시험까지 끝나면 주변 배관 작업이 다 끝나요. 이제는 완공검사를 받습니다. 완공검사를 받습니다. 그렇죠? 완공검사를 받는 시점에 대한 내용이 좀 많이 중요해요. 이것들은 다음에 예상 문제를 한번 준비하시는 것들도 필요할 것 같아요. 누구한테 받습니까? 이렇게 다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요 시험이 끝나고 나면 유지관리 절차도 굉장히 중요하죠. 쭉 봐서 뭡니까? 이때 뭐가 필요해요? 이게 만약에 탱크가 얼마 이상의 규모로 설치되어 있더라. 그죠? 그러면 뭘 제출해야 됩니까? 완공검사를 받을 때 예방규정을 제출해야 돼요. 예방규정 시험에 나옵니다. 예방규정을 탱크를 사용을 시작하기 전까지 제출해줘야 돼요. 예방규정 시험에 나와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뭐가 됐습니까? 야, 써도 돼. 써도 돼. 감사합니다. 이렇게 사용이 시작하는 거예요. 사용. 그 다음부터는 정기적으로 무슨 검사를 받습니까? 라고 생각해보면 화살표에서 유지관리 측면으로 바뀐다. 그죠? 뭐가 있어요? 정기점검이 있고요. 정기점검. 정기점검 중에 또다시 규모가 엄청 커. 그러면 50만 리터 이상이면 무슨 점검까지? 구조안전점검까지 받아야 돼요. 구조안전점검까지 받고 또 뭐 받습니까? 구조안전점검의 규모하고 똑같이 생겼으면 이제는 소방서에서 나와서 내가 점검을 또 해봐야 돼. 무슨 점검? 정기검사가 있어요. 이게 위험물의 전체 절차입니다. 이해 되겠지요? 요거 예상 문제고 얘는 필기의 예상 문제고 나오지 않죠. 요거 한번 보고 얘도 예상 문제고 그 얘는 많이 예상 문제고 예방규정의 대상이 뭐냐, 정기점검의 대상이 뭐냐, 이 정도까지는 좀 보고 하는 거죠. 대상만 나오면 대상만. 내용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대상만. 그러니까 이거 이해하면 뭡니까? 예방규정이라고 하는 것들은 탱크 사용하기 전에 제출하는 거. 이해되시죠? 근데 일반적인 건축물, 특정 소방 대상물,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같은 경우에는 뭐를요? 소방계획서를 그 준공난 이후에 작성하는 거거든요. 안전관리자가. 얘는 사전 내에 관리의 의무가 있는 거, 나머지 그 소방계획서 같은 경우는 사후에 관리의 의무가 있는 이런 개념이죠. 요렇게 한번 쫙 이해해 놓으세요. 잘 나왔네요. 요렇게 해서 충수, 수압. 저는 이제 이 세부 기준, 위험물은 되게 어렵고, 위험물 안전관리법이 있고,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 보면 또 별표가 쭉 다 있고, 그 다음에 또 세부 기준, 그 설명서가 또 있거든요. 그래서 난 위험물 쪽을 좀 아예 버리고 가라 이런 건 아닌데, 이런 틀 좀 이해할 수 있으니까 좀 너무 오버네요. 근데 가스누설 경보기 얼마 전에, 이 자식들. 가스누설 경보기 이거 말고 기준 바뀌었는데 안 나올래? 이렇게. 이것도 막 다 외우고 적고, 이게 기사 수준에서 많이 적으신 분이 많아가지고 적었어요. 12번, 이거 12번은 앞으로 좀 몰고 갈게요.
12번. 배관장곡선. 그죠? 배관장곡선이라는 것은 배관은 어떨 때 저항이 생깁니까? 그러면 유체가 흐를 때 저항이 생기잖아요. 점도 때문에. 그럼 그 유량에 따라서, 그죠? 얼만큼 많이 저항이 생깁니까? 하면 그걸 누가 발견했어? 그러면 하이젠 윌리엄스 아저씨가 발견하는 거죠. 이거 써봐. 이걸 이제 그림으로 표현하세요. 그림. 요소에 뭐가 있는데요? 쭉 보니까. 뭐가 있었습니까? 유량이 어떻게? 맞나요? 그래서 압력이 어떻게? 막 나오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생기시겠네요. 이해되죠? 상세풀이 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내용. 그리고 적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트립 이송시간. 뭐 눈 감고도 잘. 그렇죠? 이거 또 나와요. 근데 신기하게 또 나옵니다. 1교시는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됐을 것 같고요. 2교시입니다, 2교시. 와, 1교시 치고 났더니 이런 느낌이죠. 해볼만한데? 해볼만해, 씨. 좋았어. 2교시 문제를 딱 봤는데 손이 떨리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뭐지? 내가 뭘 받은 거지? 갑자기 신세계 대사가 마지막 대사. 이거 그러면 완전 나가리인데. 나가리인 거예요. 그쵸? 나가리? 이 뭔가리, 씨. 나가리. 와, 요 두 개, 이 거짓말 적고 골치 아프네. 보통 그래서 제가 얘기 들으니까 2교시 마치고 막걸리 가신 분이 많았다고. 보통 그때 점심 먹으러 가야 되는데 점심을 파전으로 드시고 간 이유는 뭐 가방 막 생기면서 가셨던 분이 많대요. 참고로 그죠? 모 교수님이 수업 자료 그대로 이렇게. 내가 나중에 한번 얘기는 할 텐데 우스갯소리로 저 어딥니까? 강원도에 계신 대학교 교수님 수업 자료가 인터넷에 떠 있습니다. 보통 이런 거 잘 안 내거든요. 이런 거. 이렇게. 제가 이제 그냥 단순한 원리로 이해를 하면, 그죠? 송신과 수신에 대한 개념을 딱 먼저 이해하는 게 좋아요. 송신기, 수신기는 조금 다른 개념이지만, 뭐하고 똑같습니까? 전기하신 분들은 다 알아요. 전기와 통신을 조금 기초를 알면, 아시다시피 무전기로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이게 송신기, 수신기의 기능을 할 때지 않습니까? 그죠? 얘가 똑같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전기회로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직류를 전환되어 있으니까. 내부장이 있고요. 이렇게 씁시다. 이렇게. 원래 전기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해서 소비하잖아요. 하지만 바로 보내는 입장이면 이렇게 생겼어요. 요렇게 연결되어 있는 걸 점점 떨어뜨려 갖고 확 펴거든요. 그러면 요렇게 퍼져나가죠. 이게 전기파, 자기파, 전자파, 자기파 막 흐름인데 받을 때 어떻게 생겼습니까? 똑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전압과 내부저항과 외부저항. 그렇죠? 그러면 최대 전송 전력은 어떻게 됩니까? 최대 전송 전력은 이런 말 쓰거든요. 이렇게. 그렇죠? 4를 이렇게 쓰고. 그리고 내외부 같습니다. 그래서 V의 제곱. 이게 최대 전송 전력이라 해서 무선 통신에서 가장 효율이 높을 점. 이게 이제 원리거든. 이런 거를 풀어나가도 틀렸다고 말을 하면 안 돼, 이 새끼들이. 하지만, 야, 내 수업 자료에 있는 거 봤지? 그 수업 자료에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어요. 그래서, 야, 내가 냈어. 그런 거 보통 공포 잘 안 하시는데, 내가 냈어를 하실 수도 있어요. 야, 내가 안 냈거든, 그거. 그럴 수 있고. 근데 3번은 아시니까, 그죠? 내열성 들어가고 이런 것들. 옛날에 뭐, 누소동축 케이블에 뭐, 슬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적으실 수 있으면, 거기다가 내열성, 그 내화층, 내열층이 있은 케이블만 적어도 틀렸다고 말하긴. 완강기. 야, 완강기 문제가 나오네요. 완강기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제 같이 스터디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던 거예요. 얼마 전에 이제 도봉구구 화재로 인해서 4층에서 발생된 화재, 2층에서 발생된 화재로 4층에서 이제 그냥 아예 뛰어내린 사람도 있고, 피난기구를 못 써서, 그리고 계단 위로 들어왔더니, 오염된 계단 때문에 탈출을 못해서 그렇게 해서 나오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기발하시네요. 기발하시네. 그랬을 수도 있지.
근데 지금 완강기를 대체로 뭔가를 준비하는 개념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죠? 이런 기구 따위가, 이 기구가 뭔가를 해결하는 시대에 살고 뭔가를 준비하는 건 안 돼요. 근데 그나마 좀 우리가 많이 양보하고 100번 양보해서도 뭐 어디까지는 괜찮다. 뭡니까 하면 하향식 피난구까지는 괜찮아요. 하향식 피난구는 이해하는 거예요. 왜? 그 정도 안전도가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으면 완강기는 확보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얘네들은 배제하고 설비화되어 있는 뭐 구조를 개선하지 않는 이상은 답이 없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구조와 원리, 설치 기준, 성능 기준, 사용 방법이 나왔더라고요. 그게 약간 좀 많이 당했습니다. 뭡니까? 차렷 자세란 양팔을 든다, 몸을 감는다, 겨드랑이를 수그린다, 상체를 씁니다. 뛰어! 어이! 쪽팔리는 문제, 쪽팔리는 문제. 이게 뭡니까 이게 사용 방법? 또 모르죠. 사용 방법이 중요해서, 그죠? 발신기 뭐 선로도 뭐 찾고 하는 바람에 기술사 문제가 뭐 따로 있겠습니까? 문제 따로 없습니다. 됐습니다. 요거 지금 3번은 나쁘지 않죠? 이렇게 한 번 더 보고 가시고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4번 하고요. 뒤쪽에 나오는 문제 마찬가지입니다. 4번이 화재보험협회 자료입니다. 화보. 제가 화보 문제를 예상 문제로 좀 많이 내다가 요 몇 년 쉬었거든요. 쉬운 이유가 화보가 너무 안 나오는 거예요. 아예 안 나와. 이거 계속 안 나오는데 정리만 해서 드리니까 자료만 계속 쌓이는 거예요. 안 되겠네. 화보 이제 다음과 쉽시다. 화보에서는 이제 힘이 좀 없나? 화보가 3문제가 나와버렸습니다. 아, 나쁜 놈이라면 안 되고, 누가 냈는지 몰라도. BIPV 모르시는 분이 대부분이죠. 근데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말했던 내용 중에는 뭐가 있습니까? 라면, 지금 최근에 성능 위주 설계 때 고민이 뭡니까? 라면, 우리가 말하고 있는 태양광이죠, 태양광. 이 태양광을 옥상에 둬요. 근데 태양광은 이 묘듈이, 그죠? 재생에너지에 대한 기준을 만족시키려고 하면 아시다시피 면적이 중요하거든요. 경사를, 각도를 몇 회에서 얼마. 얘네들은 뭘로 허가를 받을 때 제출합니까? 뭐 우리가 얘기하는 거 있죠. 뭐 정보통신의 등급 어떻게 하고 에너지 효율 증명에서 어떤 등급을 제대로 맞기 위해서 뭡니까? 면적을 제출해요, 면적. 면적을 제출한단 말이죠. 아, 이 정도 면적. 우리하고 이제 옥상이다 보니까 뭐하고 충돌합니까? 이 피난하고 충돌하는 거야, 피난. 피난, 이렇게 고민하는 거지. 근데 이 면적이 실제 시공해 보니까 이 면적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면적을 현장에서는 더 올려. 그러면 피난은 어떻게 됩니까? 줄어들어.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 태양광 묘두를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을까? 위에만 설치하지 말고 옆에도. 그러면 뭐가 고민됩니까? 화재 확대 우려가 생기지 않습니까? 고의 흐름입니다. 그것에. 그렇죠? 건축의 일처형이 되는 태양광 묘들이 있어. 와, 이제 외벽을 태양광으로 쓰게 되는 거지. 근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외벽이 안 되는 게, 당연히 해가 이렇게 떠 있으면 상관없는데 이렇게 뜨잖아요. 한 번은 여기 비추고 그래서 지붕에만 설치하는 이유가 당연히 그건데, 저걸 또 뭐 내세우는 산업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예. 근데 단점 뭡니까? 라면 이거죠. 화재 위험성하고 건축의 유의사항, 온도, 일사량, 음영 그대로 나와 있는 거죠. 얘는 다시는 안 나왔으면 좋겠네요. 개인적인 생각에 화보에서 화재 보험. 예. 그 다음에 5번입니다. 예, 5번. 5번에 대규모 화재에 대해서 이것 또한 제 게으름입니다. 좀 좋아하시는 분 책이거든요. 제가 뭐 말씀드리면 재현공학이라는 책이고요. 재현공학, 그죠? 이동땡 교수님. 개인적으로는 좋아하고, 이분의 문제가 우리 교재에도 약간 좀 몇 개는 아니고, 그래서 잘 많이 참조해서 넣고 있는데, 재현 엄청 잘 하시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역규류라고 하는 형태가 들어있어서, 딱 보면 좋았네. 내가 이제 책을 이걸 처음 봤을 때, 너무 좋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안 실었네요. 자료도 안 나가고, 죄송합니다. 한번 보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됐고, 얘는 이제 우리가 늘상 나오는 문제니까 잘 국내하고 NFPA 그리고 수압 또는 가스 압력 보시면 되겠죠. 우리나라의 기준은 명쾌하게 없기 때문에 NFPA는 생각보다 우리보다는 더 명료하게 되어 있는 건데 뭐가 좀 차이가 납니까?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약간 괴로운 2교시가 끝났어요. 2교시 치고 나면 집에 가셨을 분이 따로 있지 않았을까. 그렇죠? 또 모르지. 이제 3교시는 좀 괜찮아질 겁니다. 3교시면 괜찮네요. 3교시입니다. 1번. 그렇죠? 1번 엄청 수월하죠. 그냥 바로 누가 봐도 풀 수 있는 고가수조, 압력수조, 펌프 방식, 가압수조. 소방을 안 해보신 분이 묻더라고 저한테. 그죠? 첫 번째 물은 게 압력수조하고 가압수조 차이가 도대체 뭐냐 묻고, 두 번째 현장에서 씁니까? 이렇게 묻는 거였어요. 근데 이게 나오게 된 가장 큰 배경은 뭡니까 하면 펌프의 가장 큰 단점이 뭡니까? 펌프. 네. 전기를 쓰는 거예요. 그죠? 전기를 쓰면 부속 설비가 너무 필요한 거죠. 대표적인 예가 MCC 그리고 제어반 등등이 너무 필요한 거죠. 이걸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을까요? 고민하는 거죠. 그때 이제 아주 과거에 제일 처음부터 만들었던 고가수조 말고요. 그래서 나왔던 게 압력수조. 컴프레셔로 수조 내부를 채워두는 방식. 근데 그와 유사하게 가압가스로 쓰는 거죠. 우리가 얘기했던 불연성 그런 가스들을 써서 질소가스 등등을 써서 쓰는 방식들. 그래서 설치가 전혀 안 돼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많이 활용도가 있습니까? 제 경우에는 전국에 몇 군데 없는 형태로 되어 있는 거죠. 그 다음 고민해보면 요 형태다, 요 형태. 그죠? 이번에 고가수조하고 옥상수조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뭡니까? 제일 첫 번째가 수원량으로 만족됩니까? 안 됩니까? 그렇죠?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고가수조는 주수원이고, 그리고 옥상수조는 예비수원이죠. 예비수원. 우리가 알고 있는 3분의 1을 펠세이프를 대비한 형태다. 두 번째는 뭡니까? 주수원이면 방수압이 무조건 나와야 되거든요. 옥상수조는요, 물만 존재하죠. 3분의 1만. 그러니까 방수압 자체가 전무한 거예요. 그렇죠? 아시다시피 옥상에 수조 하나만 둔 거예요. 주소원은 밑에 있고, 그렇죠? 이 가압은 펌프를 시킬 거고, 이렇게 연결시킨 거죠. 그냥 펌프가 안 돌아. 배관에 물만 채워주겠다라는 거죠. 압력은 안 나오니까 알아서 써라. 그렇죠? 그 외에 뭐 제반적건 거짓말 좀 적으시면 돼서 적을 건 엄청 많습니다. 보면 됐고, 1교시는 1교시 선택해야 되죠. 1교시 선택 안 하는 사람 1교시 무조건 선택합니다. 그 다음에 공부를 조금 해보셨으면 2번 선택도 나쁘지 않습니다. 2번 선택. 그죠? 반응폭주. 반응폭주는 우리가 이런 개념을 좀 자주 이해하게 됐죠. 뭡니까? 라면 우리가 이제 배터리 화재에서 리튬이온 배터리도 온도가 제어가 가능한 구간이 있다가 이제 불가능해진 거죠. 반응폭주가 도대체 뭡니까? 라고 생각해 보면 일반적으로 정상연소라는 개념을 배워요. 정상연소. 이 정상연소가 도대체 뭡니까? 라고 하면 정상연소의 가장 정확한 정의가 발생되는 속도, 발생 속도와 온도가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방열되는 속도가 있죠. 방열 속도가 있어요. 이거 좀 이해가 힘들죠? 또 뭐하고 똑같아요? 이건 손실입니다. 손실 또는 냉각의 개념이죠. 요 두 개가 균형을 이루고 진행되는 연소. 걔를 정상이라 불러요.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비정상은 뭘까요? 비정상은 발생이 우리가 방열에 대한 관점, 손실의 관점보다 훨씬 큰 걸 얘기하죠. 대표적인 게 뭐가 있습니까? 폭발 같은 것들 있습니다. 폭발. 그럼 요것들을 이렇게 갖고 오는 거죠. 이렇게 갖고 와서 개념을 잡아보자는 거지.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연소 범위를 할 때, 이런 것들이 있었죠. 이런 것들. 기억납니까? 네, 이제 하한계, 상한계. 이런 했던 거 기억나죠? 네, 상한계. 얘를 하한계, 상한계. 온도가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하면 이거 보세요. 이해됩니까? 이거? 네. 발열과 방열의 관점. 어떤 관점이냐를 이해해보면
폭주는 뭡니까? 발생이 뭐 방열보다 훨씬 더 커져 있는 상황을 얘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얘를 똑같은 형태의 그림인데 이렇게 해서 야 해봐 이렇게 교재에 있습니다. 예, 방폭 교재에 있습니다. 설명 잘하면 되는데 거짓말 잘 지어낼 수 있죠. 예, 됐어요. 그 다음에 2번 선택 3번은 조심입니다. 조심. 3번도 괴롭죠. 3번에 인터넷 검색을 하시면 이 세 가지 문구를 통해서 계산식이 나와요. 계산식. 얘는 그냥 글 적었으면 그냥 다 나가리입니다. 그렇죠? 글 적었으면 다 나가리예요. 수식이 나와. 수식. 발현량에 대한 공식이 나와요. 그 발현량의 공식을 그러니까 책을 통해서 이제 나온 사람 있죠. 와, 지네들이 다 해먹었네. 강원. 아까는 그 무선통신은 가천 쪽이신가고 여기 이제 강원도에 계신 대학교 교수님이 교재가 나왔더라고요. 연소공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연소공학. 근데 설마 자기 책에 있는 내용을 뭐 하셨을까요? 그죠? 그렇진 않겠지, 우리가 양심상. 그죠? 그런데, 그 책 내용 좋더라. 내가 그럼 출제도, 다른 분이 내줬겠지. 거기에 초기 플래시 오버 최성기의 화재 단계별 연기의 발현 특성이라고 나와 있어요. 제가 자료는 다 준비해가지고 연락에 이제 입력해놨는데, 안녕 해서. 제가 이제 외장하드 SSD를 쓰는데, 통으로 이제 작업했던 파일들이 없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에 출장 가서 그걸 발견하고, 부산 내려와가지고 복구를 했는데, 안 돼가지고 지금, 내일 지금 다 최종 만들고, 밤새껏 해도 안 되네. 너무 짜증 지대로였습니다. 요번에는 좀 더 빨리 했겠지. 룰랄라 하고 근데 다 날라가가지고. 그렇습니다. 요 3번은 조심하셨어야 됩니다. 3번은 그냥 알고 있는 지식을 써서 점수가 안 나오는 것을 경험하시게 돼요. 4번도 좀 회의적이죠. 4번은 저는 지금 방향성상의 연료전지도 좋지만 대체 에너지로 연료전지는 발전기하고 똑같은 놈을 얘기합니다. 이건 잊지 않으셔야 돼요. 보통 보면 우리가 UPS하고 연료전지를 같은 시각으로 해서 전부 다 준비하시거든요. 연료전지. 근데 가장 큰 차이는 뭡니까 하면 UPS는 저장장치에서 방전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전기에너지를 얻는 개념인데 얘네들은 발전기예요. 발전기. 원리가 발전기하고 똑같다고.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얘도 2021년 KS 규정 개정되면서 연료전지에 대한 상세 내용도 언급되어서 우리 교재에 탁 반영했더니 아직까지는 준비 안 하고 있었는데 자식들이 냈네요. 이번에 나오고 나면 다시 나오기 힘들죠. 당분간은. 그 다음에 5번도 같은 내용입니다. 시간 지연과 차단, 연기 감지기. 그래서 요거 연료전지는 아니고요. 이거 오른쪽 수정이 안 돼 있네요. 얘는 하지 말고. 그래서 1번, 2번, 그죠? 5번, 6번을 쓰셨으면 좀 안정권으로 해서 좀 숨도 쉬고 했겠죠. 3번 조심스럽습니다. 3번은 내가 임의로 화재 성장 곡선 그리면서 발현량의 특징이고 연소에 대해서 뭐 거의 다 이렇게 쓰세요. 연소에 대해서 뭡니까? 뭐 정상 연소냐 아니면 뭐 비정상 연소냐 또는 뭐 불완전 연소인지 연료 지배, 환기 지배 막 언급해요. 그런 것들은 아무리 많이 써도 점수가 고생했어. 어떻게 이렇게 많이 썼어? 그래, 다음 또 와. 이렇게. 그런 형태의 문제죠. 잊지 마세요. 그리고 특히나 5번도 기준 문제라서 조심하셔야 되고. 넘어가서 4교시입니다, 4교시. 4교시에 1번 무조건 하셔야 되겠죠, 1번. 이 1번 문제를 다 보면 답들이 천차만별인 거예요. 1번 답을 왜 자꾸 천차만별이냐, 이걸 잘 모르시냐, 이런 개념인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아직까지도 화학적과 물리적인 개념에 대해서 딱 안 와닿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이 화학적이라 생각하지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온도가 올라. 화학적입니까? 물리적입니까? 화학적입니까? 물리적입니까? 네. 물리적이잖아요. 근데 느낌이 뭡니까? 열 방출률?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화학인가? 반응하는 건가? 이런 생각해요. 전에 말씀드렸지만 물리적, 화학적. 폭발에서 가장 쉽게 드러나는 거죠. 물리적 폭발은 도대체 뭡니까? 라면
상변화. 이해됩니까? 상변화. 상태 변화죠. 뭡니까? 액체에서 기체가 됐어. 그럼 발생되는 형태가 부피가 팽창, 압력이 팽창, 뭐 등등등. 화학적은 물질 변화죠. 다른 물질이 되는 이러한 일련의 화학적 작용을 통한 것들을 생각하면 되죠. 그럼 여기서 물리적 지금 문제로 적용을 시켜보면 스프링클러는 두 가지에 대한 특성을 가지고 있죠. 그걸로 풀어나가면 돼요. 뭐가 있습니까? 스프링클러는 헤드가 있어. 헤드. 지금 나와 있는 스프링클러 헤드는 두 가지 특성이 있대요. 감지 특성이 있고 또 뭐가 있습니까? 방사 특성이 있죠. 방사 특성. 소화가 있든지. 감지 특성이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더라고요. 그죠? 뭐 있습니까? 가장 시험에 무조건 나와야 되는 거 RTI. 그리고 온도의 반응. 등등등등등. C값. 등등등등등. 쭉에서 두 개 정리해서 잘 적어주세요. 그죠? 방사는요? K값. 그래서 압력 등등등. 이렇게 적었어요. 이렇게. 이게 바로 물리적인 특성입니다. 핵심 사항이 얘와 얘로 풀어나가되 이렇게 선택하셔도 되고. 그렇죠? 이렇게. 어떻게 적으셨는지는 모르겠으나 물리적인 특성이라는 것들을 잘 이해하셔가지고 적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헤드가 가지고 있는 물리적 특성. 그렇죠? 이렇게. 2번입니다. 중성대 기출이죠. 기출 문제. 요 중성대 공식을 보면 두 가지로 식이 나와 있죠. 우리 식도 한번 풀어봤었어요. 그렇죠? 뭡니까? 라고 하면 일정 비율로 되어 있었을 때는 어떤 공식을 따릅니까? 라고 하면 이렇게 따라요. 이렇게. 어떻게 됐어요? 기억납니까? 중성대는 높이에 예, 몇 승? 3분의 1승. 그 다음에 상하 두 계구부로 되어 있으면요. 상하 계구부. 그럼 공식이 어떻게 됩니까? T-out, T-in, 그리고 A하, A상. 예. 이게 다죠, 이게. 그렇죠? 지금 나와 있는 놈이 뭡니까? 얘죠. 이게 어떻게 나왔어요? 엄청 쉬운 문제에 가깝습니다. 근데 이런 표정이죠. 내가 모르는 게 아니고, 야, 집에 차려놓은 밥상도 생각나고 정확하게 못 적었을 뿐이지, 내 이걸 모르냐, 이 새끼야. 그래서 우리는 뭘로 알 수 있습니까? 중성대는 영양인자는 계구부와 온도차로 알 수 있어요. 잊지 마세요. 계구부와 온도차로 알 수 있는 거다. 그렇죠? 이번 다음에 또 나옵니다. 다음에 또 준비하시고. 그렇죠? 그 다음에 요 3번, 4번은 묶어서 왼쪽에다가 요걸 좀 적어 놓으시고. 요 3번도 화보고요. 화보. 똑같이. 화재보험 옆에. 4번도 화재보험 옆에 똑같은 문제. 제가 이제 가이드라인 나오는 것도 욕했고, 법만 나오는 것도 욕했거든요. 그럼 그때 또 이런 것만 나오는 것도 욕한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3명이 똑같은 문제를 내지 않았을까? 이 세 문제가 한 명이 내지 않았을까? 3번, 2번, 맨 앞쪽에 이제 BIPV도 좀 노력하셔야 돼요. 이런 거 요약해서 출제하는 형태는 안 됩니다. 어차피 뭐 시중에 있는 교재고 논문에서 가져오는 것도 충분히 이해되는데 요거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똑같이. 그래서 자료들이 다 있어가지고 이거 뭐 요약해서 넣는 거는 시간의 문제도 아니고 나머지 문제가 별 없는 거예요. 그냥 뭐 되겠는데. 그래서 풍력터비는 거기 내용으로 안 쓰시면 다들 좋은 점수가 못 받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5번 쓰셨을 것 같고요. 5번. 그렇죠? 그 다음에 6번은 안 쓰시죠. 6번은 좋은 의미로는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뭡니까? 라면 이렇게
측정 기구가 있거든요. 계측기라고 보통 부르죠, 우리는. 예, 측정을 하게 되면 참값을 t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측정값을 m이라고 쓰는 거죠. 그래서 이 형태의 값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오차율이 있겠죠. 오차율은 뭡니까? t 빼기 m t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보정률은 뭡니까? 라면 보정률은 MTT가 되는 거죠. TMM입니까? 오차율. 오차 MTT네요. 전혀 다르게 쓰고 있네. 오차는 MTT고요. 여기는 TMM입니다. 그래서 이 오차율을 판단을 해야 검교정이 되거든요. 측정기구는 검교정인을 받아야 되잖아요. 몇 년 동안 쓸 수 있게. 그 사항이 한 번은 나올 만한 거죠. 뭐 그 외에는 아니고. 이런 것들은 다음 시험에 안 나오니까 답지가 나오더라도 다음에 준비해야 되는 문제 항목에는 절대 넣으시면 안 돼요. 이런 것들 자꾸 넣으니까 제가 예전에 공부를 같이 했던 분도 있는데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만나면 자료가 2배씩 늘어있는 거예요. 서브노트가 이런 거예요. 교재보다 더 큰 서브노트를 들고 다니시는 거지. 그러니까 이러시면 어쩌냐고 내가. 그랬더니 준비할 게 많다면서. 다 버릴 건 버려야 되는 거죠. 풍력터빈도 제가 제주도 풍력터빈 화재 사고 발생 이후에 이제 확인하러 갔었을 때, 그때 이후에 뭐 이런저런 뭐로 얘기했었을 때, 그때 충분히 나올 거라고 자료 많이 내고 했는데 안 나오고 있어. 그래서 이렇게 맞추시면 되죠. 이렇게, 그죠? 그래서 우리가 1번, 2번, 3, 4번 중에 하나인데, 풍력터빈이 좋아? 아니면 병원 화재가 좋아? NFP 없으니까 3번 했겠죠, 3번.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이 내용 나와 있네요. 그래서 출제 빈도가 이렇게 쭉 있으니까 확인하셔가지고, 그럼 뭐 예상했던 대로 개수는 딱, 그렇죠? 예. 전기가 좀 약간 더 많이 나올 시점이 됐습니다라고 해서 전기 조금 더 나왔었고, 기계가 상대적으로 전기 거를 다 가져가 버려가지고 없네요. 그 외에는 골고루 안 쉬고 한 문제씩 잘 나왔어요. 이렇게 잠시 보고 잠시 쉬었다가 1교시만 짧게 한번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한번 보시죠. 잠시 쉬었다가.